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경색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여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 내부에선 일단 동조하는 모양새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이승만 정부가 탄생한 건국절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새로 건설했다는 의미인데 건국절 제정의 숨은 의도를 정리해봤습니다. 장준하 선생이 의문사를 당한 지 어느새 40년이 됐습니다. 독립운동가에서 언론인, 정치인, 나아가 제야의 대통령으로 추앙받던 선생의 삶을 짚어봤습니다. 파시스트 국가나 공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하다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집중 분석 시간에 짚어봤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영화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감독의 이야기, 영화 귀향의 조정래 감독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과도한 수학 교육량을 줄여 소위 수학 포기자를 해결하자는 최수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학 포럼 대표를 만났습니다. (8월 17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문재인 대표가 이슈 메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DMZ 지뢰 폭발 등 경색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자는 제안인데 여당은 일단 반대하고 있지만 경제 중심으로 접근한 만큼 야당 비주류들도 이번에는 동조하는 모양새입니다. 안은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연일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이번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알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분단으로 고립된 섬에서 탈피해 영역을 확장해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며 그러려면 정부가 동북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끌려가는 외교가 아니라 주도하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건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살릴 돌파구입니다. 정경련 등 경제계에서도 남북교류협력 신5대 원칙을 제시하며 남북 대화와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는 한반도 경제 통일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념이 아니라 경제를 위해 한반도 경제 통일의 실현을 위해서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문 대표가 어제 밝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라 오늘도 통일과 경제를 강조한 건데요. 하지만 여당은 문 대표가 요구한 오이사 조치 해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오이사 조치안에 포함된 인도적 대북 지원은 적극 확대하고 대통령이 제안한 인도적 교류와 적극적 대화 의지는 우리 당에서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최근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을 언급하며 오이사 조치 해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북한의 폭침에 의해서 사망한 46명의 천안함 해군 장병들을 상기하면서 또 최근 비무장지대에서의 지뢰 도발을 생각해서 그 제안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거부에 새정치연합은 비전도 대안도 없는 새누리당의 시세머린 비방이라고 재차 반박했는데요.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태도가 바뀌기만을 마냥 기다리는 안일한 자세와 통일대박론은 통일을 위한 주도적 노력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자세라며 집권 여당의 자세로는 더욱 옳지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이 문재인 대표의 구상에 대해 뜬구름 위에 집을 짓는 대권 행보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한 것은 어처구니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구상은 통일준비위원회 등 정부기관, 대기업 연구기관 등 보수적인 연구기관의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뜬구름 같다는 지적은 무지의 소상입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늘 시작된 한미연합 군사훈련 관련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지난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은 불법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살상을 기도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재인 대표가 말한 이 한반도 신경제 지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를 이 경제를 중심으로 접근하자는 건데 자세한 내용 한번 전해주시죠. 예, 문 대표는 어제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에서 6자 회담을 속개해 북핵 문제 해결로 남북 평화를 도모하고 이 토대 위에서 5.24 조치 해제, 개성공단 확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해 남북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발표했습니다. 문 대표는 남북이 경제 공동체를 이룰 경우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천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된다며 거대 동북아시아 영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3%대로 떨어진 잠재 성장률을 5%대로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구도를 그려야 합니다. 우리 경제 활동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한반도가 더 이상 대륙의 전방이나 태양의 전방향이 유라시아 되니까 경량을 연결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와 공정의 동아시아를 이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과 협동해 경제 성장을 이루자는 건데요. 남북 통일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란 주장은 이미 수차례 나온 바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과는 달리 문 대표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물론 최근 북한군의 지뢰 도발로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한 건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여당의 비판도 나오지만 결국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특히 야당 내 비주류에서도 문 대표의 주장에 동의의 뜻을 보내 눈길을 끌었는데요. 문 대표의 리더십에 강력한 비판을 가하던 박지원 의원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 대표의 8.16 기자회견을 전폭 지지한다며 일부에서 당대표보다는 대권 후보 회견이 아니었냐라는 비난을 전제로 한 질문을 하지만 북에서 경제를 찾자는 회견은 우리 당론과 또 저와 완전 일치한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비주류로 알려진 이석현 국회 부의장 역시 지난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뢰 도발은 용납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대결로 치닫는 건 비이성적이라며 5.24 조치를 풀고 선도적 대화로 위기를 막고 경제 협력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이슈 메이킹은 어쨌든 한 건데 앞으로 어떻게 새정치연합이 풀어갈지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죠. 어느새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내대표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표처럼 경제를 강조했는데 약간 다른 방향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제1주의를 위해서 경제민주화 시즌2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야기한 반면에 이 원내대표는 재벌개혁을 통해서 민생이 성장하는 경제를 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통과시켰습니다. 경제민주화 시즌1의 미진한 성과를 저는 반성합니다. 민생 제1주의를 위해서 경제민주화 시즌2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그동안 경제민주화 관련 토론회를 수차례 열었습니다. 재벌개혁 특위도 구성했습니다. 본격적인 재벌개혁 논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오늘 최고위를 통해 재벌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박영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절반의 참정권 시대, 참정권 0.5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문재인 대표와 잦은 갈등을 빚었다는 비판에 대해선 갈등의 주역이라는 오해도 받았지만 다양한 소수 의견을 대변해 더 큰 갈등을 막아내는 완충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라고 자평했습니다. 다르지만 틀리지 않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당의 양 날개가 다른 날개가 같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 기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지난 토요일입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광복절 70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이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는데 같은 시각 서울 청계광장에선 보수단체들이 건국 67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국절, 자세히 살피면 나라를 새로 세웠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되면 그 이전의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국절의 숨은 의미를 정리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절 제정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68주년 광복절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65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축사 후 각계 인사들의 날선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이 광복절에 건국을 기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건국 60년을 맞아 건국 60년 우리는 건국 60년이 기본적 자유를 얻는 시간이었다면 건국 60년의 새로운 출발과 건국 60년 기적의 역사가 새로운 꿈과 만납니다. 건국 60년 기적의 역사는 새로운 60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7차례에 걸쳐 건국 60년을 강조했습니다. 광복 63주년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5월 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 사업회를 출범시키고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광복절 축사에서 개명 의지를 분명히 했던 겁니다. 이명박 정부의 건국기념일 제정 사업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이를 본격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8월 15일 보수단체들이 서울 종로 청계광장에서 건국 67주년 기념행사를 연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조선 이후 대한제국 선포까지 왕조 교체기를 건국이라 표현하지 않고 창업 또는 개국이라고 부릅니다. 1910년 8월 29일 강제 한일 합병을 두고 애국지사들은 망국일이 아닌 국치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역사가 짧은 미국도 건국절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독립기념일이라 부릅니다. 스스로 건국일을 정하면 그 이전의 역사는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엄연히 건국절을 뜻하는 개천절이 있음에도 정부 여당은 건국절 제정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제 치하 친일 행적을 역사에서 지우고 싶어 한다는 방증입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오늘이 장준하 선생이 돌아가신 지 4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독립운동가에서 언론인, 정치인, 그리고 민주화운동가로 삶을 살면서 제야의 대통령으로 추앙받던 고 장준하 선생. 파란만장한 삶의 궤적을 장부경 PD가 정리했습니다. 1918년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난 고 장준하 선생, 그의 삶의 궤적을 사진을 통해 보겠습니다. 광복군 시절의 장준하 선생입니다. 일제하에 광복군 장교로 활약한 장준하 선생은 광복이 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의 비서로 고국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의 곁을 떠나 이범석과 함께합니다. 하지만 이범석은 이승만 측 인물로 정치적 입장이 달라 결국 이에 환멸을 느껴 그의 곁을 떠납니다. 이후 그는 언론인의 삶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 월간 사상계를 창간합니다. 이 사상계는 1953년 4월 1일 창간돼 1970년 5월 1일 205호를 끝으로 폐간된 월간지입니다. 당시 사상계는 이승만의 독재 정치를 비판하는 데 앞장섰던 최고의 잡지였습니다.
또한 이후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돼 추진했던 대일 외교, 월남 파병 등의 정책을 비판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당시 사상계 대표 시절의 모습입니다. 1965년 박정희 정권에 의해 언론 탄압의 전형적인 모습인 재갈 물리기로 압박을 당하고 이후 1970년 5월 김지하의 담시 오적을 실었다가 결국 폐간됩니다. 재하 대통령이라고 불린 장준하 선생은 반정부 투쟁의 대표적인 인사로 민주화 운동가였습니다. 1973년 10월 유신헌법이 공포되자 같은 해 12월 24일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을 발표합니다. 이로 인해 1974년 1월 긴급조치 1호와 2호를 위반했다는 죄목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건강 악화로 가석방됩니다. 1년 후 1975년 1월 8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발표합니다.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해 민주헌법을 만들어 따르고 긴급조치로 구속된 민주인사와 학생을 무조건 즉시 석방하고 자유 언론을 보장하라고 주장합니다. 1975년 8월 17일 경기 포천군 이동면 약사봉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습니다. 당시 사인은 실족사였지만 여러 정황상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이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 진상규명 불능이라고 판정합니다. 2012년 8월 17일 장준하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이장이 진행됩니다. 이때 발견된 의문의 두개골 골절 모습입니다. 추락사가 아닌 때린 것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의문사 진상을 밝히기 위한 장준하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로 당시 정권에 의한 타살이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으련다. 나는 또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 이 가슴에 피눈물을 삼키며 투쟁하련다. 끝으로 고 장준하 선생의 이 말을 전합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파시스트 국가나 공산 독재 국가에서는 이렇게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 여당이 앞장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 나라를 찾기가 힘듭니다. 이는 마치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는 것과 비슷한 발상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지난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문 이후에 다시 한번 국사교과서를 국정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왜 이 시점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지 김영태 교육을 바꾸는 세임 대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계셨고요. 네, 네. 평안하셨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표면적인 건 아직 드러나진 않지만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대표가 나서고 있는데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노컷뉴스나 한겨레, 머니투데이, 미디어오늘 등 참 많은 언론들이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문제에 관심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7월 31일에 미국 방문해서 재미 교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좌파 세력들이 준동하여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 그래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한 지난 8일 제주도에 또 가서 한 특강을 했거든요. 거기에서도 그 어린이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는 역사 교육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역사 교과서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도대체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좌파 세력이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설명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당시 김 대표는 현행 국사 교과서들이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어떤 그 굴욕의 역사로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의 문제의식을 드러냈고요. 그러나 이제 참고로 전에 교학사 교과서에 우편향 논란이 한창이던 시절 김 대표의 이제 그 발언을 들어보면 대충 이해가 될 듯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좌편향 교과서가 자랑스러운 역사를 못난 역사로 비하한다. 역사를 바로잡는 방안을 모색해서 좌파와의 역사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 교과서들이 한국 교과서를 어떤 이념 대결의 도구로 삼으려고 한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김 대표의 발언을 근거로 하면은 현행 이 한국사 교과서들이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정확한 속내는 이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어떤 행간을 읽어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흐르면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국정교과서하고 거민정 교과서의 차이를 좀 설명드리면요. 그 국정교과서는 쉽게 말해서 하나밖에 없는 일종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만드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고요. 거민정 교과서는 국가가 제정한 교과서 검정 기준에 합격한 교과서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일종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라고 하면 그거와 대조되는 표현으로 거민정 교과서로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필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교육부 장관의 검정 또는 그 인정을 받도록 교과서용 도서 규정, 그 대통령령에 있거든요. 이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을 거친 8개, 8종의 국사 교과서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학교에서 자유롭게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정부 여당이 나서서 이 제도를 바꿔서 하나의 국정교과서로 통합하겠다 이러는 바람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8개의 거민정 교과서가 있었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죠. 마찬가지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야 된다는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교육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 황 장관도 여러 차례 교육은 하나다 이런 의견을 피력해 왔고요. 그는 그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지난 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교실에서부터 역사로 인한 국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역사를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 필요하면 국정화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황 장관은 그 2017년부터 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이 되는데 여러 교과서가 혼재한 지금 이대로 수능을 치르기 어렵다. 어렸을 때 배운 것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특히 역사가 그렇다. 족보를 얘기했는데요. 족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되겠냐. 하나의 족보로 통일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취지로 말했고요. 따라서 현행 그 거민정 체제하에서의 국사교과서는 아마 이분은 그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누락했거나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황 장관은 평가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974년이죠. 유신 시대 때 국정교과서가 한 번 있었고 그 이후로는 전혀 국정교과서가 된 적이 없다고 하던데 왜 정부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국사교과서는 해방 이후에 검정체제에서 74년 국정체제로 딱 한 차례 전환됐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의 획일화를 해소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참여정부였던 2007년에 초중고의 국사 과목하고 도덕 과목, 국어 교과서를 다시 거민정 체제로 복귀했습니다. 이렇게 이미 거민정 체제로 바뀐 역사 교과서를 다시 국정 교과서로 되돌리려고 하는 발상은 많은 분들이 지금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비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좀 알아보니까 북한, 러시아, 베트남을 제외한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나라가 눈을 씻고 봐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특히 이제 어디에서 시각 차이를 보이냐면요. 근현대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그 시각 차이가 사실 큽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여권 일부에서는
현행 국사교과서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노골적인 불만을 제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미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발판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 교육부가 발표한 문익과 교육과정 통합, 이 내용을 보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되면 통합사회로 국정교과서를 배우게 되거든요. 국사는 사회과목의 필수인 만큼 자연스럽게 국정화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또 그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학생이 배우는 그 국사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 전 근대사를 더 많이 가르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금 가시적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교육부에서는 뭔가 이렇게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뭔가 한 발 물러선다. 자기들은 아직 확실히 만들지 않고 있다. 이런 움직임도 있다고요? 네, 겉으로는 그 국정화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나 현 정부와 여당이 지난 2013년 그 우익 성향의 역사관을 담은 교학사 교과서 채택 무산 이후에 그 아주 줄기차게 그 국정화 방침을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마 이것을 관철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전망하고 있고요. 교육부는 또 2015년에 교육과정 개정안 총론 그 강론 고시가 이루어지는 이게 이제 9월 말쯤 이루어지는데 이때쯤 아마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9월까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네. 그때까지 뭐 야당이나 그리고 이제 교육계, 역사학계에서는 움직임이 반대 움직임이 거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역사정의 실천연대를 중심으로 한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단체에서는요 이미 역사학자 그 700명의 반대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방은희 사무국장 말씀에 의하면 국사교과서는 이승만 대통령 때도 심지어 일제시대 때도 국정화로 쓴 적이 없다. 오로지 유신시대 딱 한 번 국정화됐다. 정부가 추진하던 교학사 교과서가 국민에게 외면을 받자 아예 국정화를 시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김육훈 그 역사교육 연구소장께서도 그 법적으로는 헌법소원을 내겠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지식인선언을 하겠다. 교육적으로는 대한역사교과서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정화 시도를 막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고요. 또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난 3일에 그 성명서를 냈는데요. 국정교과서는 역사교육 현장에서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제도다. 불필요한 갈등만 촉발할 게 뻔하다.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이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뭔가 국정교과서의 이 방향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 김영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뭔가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외국 사례와 좀 비교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프랑스 사례를 들겠습니다. 프랑스는 아시겠지만 극우에서 극좌까지 아주 인구 구성이 복잡한 나라거든요. 따라서 모든 학생에게 하나의 역사를 가르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좀 알아봤더니 학교에 평균 10명 가까운 프랑스 역사 선생님이 이제 계시는데 그분들이 우선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성향의 교과서를 구입하고 그리고 교육 방법을 토의한 다음에 각자 선택한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수업 방식은 물론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주로 토론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하나의 역사가 아닌 다양한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역사를 다각적으로 배우게 되는 셈이죠. 국가에서 실시하는 프랑스의 일명 바칼로레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데 여기에서도 그 정해진 모범 답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 각자가 자기의 입장에서 문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김 대표께서 보신 것도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유럽처럼 저렇게 역사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까 얘기한 지구상에 3개의 나라밖에 없다고 베트남, 북한, 러시아 정도만 국정교과서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 나라를 따라간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13년 외길을 걸은 한 감독이 있습니다. 2002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계신 나눔의 집 봉사활동을 갖다가 자신의 재능을 살려 영화를 제작하게 된 조정래 감독인데, 조정래 감독은 11월 개봉 예정인 귀향을 통해서 타국에서 돌아오지 못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원혼을 따뜻한 밥 한 수를 올리는 게 목표라고 말합니다. 조아라 기자가 조정래 감독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2002년도 이제 경기도 광주 태천에 있는 나눔의 집에 제가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봉사활동을 가게 된 것이 이제 계기가 됐어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이신 강희춘 할머니께서 그리신 태워지는 처녀들이라는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을 통해서 살아 돌아오신 분들보다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더 많고 다 타향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꼭 영화로 남겨야겠다. 이제 그게 저희가 배우하고 스태프들 다 합쳐서 한 300여 명이 되고요. 예,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 재능 기부의 형태로 다들 참여해 주셨고, 또 그분들께서 또 직접 또 투자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이제 후원을 하신 분들은 42,000명이 넘어서 지금 그분들이 또 모아주신 후원금으로 또 영화를 여기 찍게 되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촬영 전에는 저희가 사무실도 없이 오랫동안 있었고요. 물론 사무실이 있긴 있었지만 이 공간을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공간을 구하고 이제 영화 제작 팀들이 이제 다 제작 연출부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일을 하다가 촬영 끝나면 보통 다 흩어지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다들 동의하에 자발적으로 다 박봉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계속 귀향 작업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야 뭐 이미 이제 생활을 포기한 지 오래됐는데요. 뭐 어쨌든 뭐 저희 아내도 이 영화에 부제작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뭐 아직 뭐 결혼 7년 차 아기도 없고 되게 가난하게 살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영화 귀향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고요. 정말 생활적인 어려움은 신선스럽다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그게 하나의 어떤 영광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엄청 많지만 의외로 이 영화를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적지 않았더라는 거, 그것이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었고요. 역시나 또 제작비 문제, 돈이 있어야지 영화를 찍는데 위안부 소재로 하는 영화들이 왜 없었겠느냐, 근데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다 있다. 그것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대중들이 외면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것만큼이나 그 얘기가 되게 고통스러웠던 얘기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정말 기적적으로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서 진행했던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성금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영화가 시작할 수 있었고요. 촬영 중에는 또 촬영비가 다 이제 딱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또 저희 이제 제작 PD께서 정말 목숨 걸고 다니면서 또 제작비를 구해주셨고, 그러한 힘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제 무사히 촬영을 끝냈고요. 또 후반 작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저희가 뭐 중간에 기사화된 내용이 일본의 우익 사이트에 이렇게 번역이 돼서 소개돼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좀 험한 댓글도 달리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들도 듣고 해서 이제 주인공 역을 맡았던 그 강하나 양 같은 경우에는 제일교포 4세세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영화 잘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계속 일본의 반응은 지금 이번에 어물쭉 넘어갔던 아베 다마처럼 계속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손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나리오를 제의해 드렸을 때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좀 다니면서 좀 거절당한 케이스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영화가 이제 출연하게 됐을 때 받는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손석 선생님께서 이제 수련을 이제 흔쾌히 이제 허락하시면서 재능 기부로 자기가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을 엄청 감동케 하셨고요. 특히나 그렇게 고초를 당하시다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특히나 돌아가신 분들이 평균 연령이 16세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날로 치면은 신체적인 나이로 치면 한 12세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의 소녀들이 초경도 하지 않은 그런 소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들 그 짧은 기간 내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그 원혼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귀신기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고향 향자는 이게 동사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신다. 그래서 타국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고향으로 모셔서 따뜻한 밥 한 술 올린다가 이제 저희 영화의 모토이고, 그래서 귀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보면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뭐 거기에 너무나 좀 참혹하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비록 댓글 하나지만 굉장히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모욕적인 댓글을 단 것은 그 행위를 당한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처벌을 받을 수도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잔인하고 악의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신 할머니들이 있으세요. 실제로 그런 일을 막 겪기도 하고 하니까요. 할머니들은 사실 지금 다 쉬시고 더 안식을 구하셔도 모자란 그런 분들이고, 지금 평균 연령이 89세인데 몸과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고단하시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주 수요일 집회에 나오셔서 항상 하고 전 세계에 다니시면서 증언을 하시고 그러면서 투사로서 지금 계속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요. 근데 그런 강인한 정신을 가지신 분들이고 그런 모진 고초를 당하고 이겨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그렇게 개의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하면서도 일본의 도움을 일본 측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실제로 위안부 피해자 관련된 그런 자료들도 일본 내에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 내 양심적인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마이클 혼다 의원을 만났을 때도 마이클 혼다 의원께서 이 영상 클립을 보시고 한 1분 정도 말이 없으시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영화를 일본에서 상영해야 된다. 일본인이 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영화가 어렵게 한 달 반 전에 촬영이 됐지만 아직 후반 작업 알리는 고개. 아버지! 아이고, 이게 누구? 우리 집 강아지네. 아이고, 야 지게에 부딪히면 이마에 홍난데. 아버지, 시장 가서 나무 다 팔았어, 얘? 그럼 봐라, 싹 다 팔고 빈지게만 남았대. 아이고, 편하게 자네. 그래, 우리 딸. 고개로 넘어간다.
고등학교 때 미적분 문제 때문에 수학을 포기했을 뻔한 경험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수학에 미적분 과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공계나 경영학 등 대학 특정 분야에서만 필요한 미적분을 굳이 고등학교 때 가르치지 않는 건데 수학 포기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 교육량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는 최수일 사교육 없는 세상 수학 포럼 대표를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수학 비중은 뭐 n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교과가 비슷한 그 시수 뭐 그렇게 이제 단위수를 가지고 있는데 대입에서 이제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수학 문제라고 하는 거는 교육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 그 기준에 맞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괜찮죠. 근데 그 기준에 없는 또 기준을 막고 온 이제 기준하고 똑같은 수준의 문제, 똑같은 내용의 문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기준에 없는 문제들을 만들어내서 이제 아이들이 교과서를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우지 않는데 이게 A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평가는 B로 한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B라는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B를 배우기 위해서 또 다른 교과서가 필요하고 그런 교과서는 없으니까 문제집 또는 EBS 교재, 뭐 시중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교육을 받아야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평가의 타당성이 없다. 근데 수학에서 미적분이라는 것은 한 파트에 불과한데 그렇게 이 절반 정도의 그러한 과목에 미적분 관련을 시켜놓고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미적분을 강조하고 있다, 수학에서. 그런데 미적분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다른 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오히려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거죠. 진짜 미적분에서 배워야 되는 미적분의 개념이나 미적분의 중요한 이론은 수학 이해에 있습니다. 수투라고 하죠. 우리가 수투라는. 그 과목 속에 있는 미적분은 모두가 해야 되죠. 모두가. 그러나 이 심화 미적분은 대학의 과정이거든.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대학 과정입니다, 이게. 근데 대학에서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의무적인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고등학생 때 또 배우라고 두 군데 다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생들에게는 의미가 별로 없고 대학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 당연히 어디서 해야 되냐 판단하면 대학이 우선이잖아요. 심화 미적분을 하려면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것들을 쫙 고1, 2 때 깔아놓은 거죠.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1, 2 과정에 다른 걸 할 수가 없고 또 거기에 관계된 거는 없앨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돼서 현재 교육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 20%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추려면 이 심화 미적분을 드러내야 된다고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미국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미적분이 없어요. 단지 대학에서 고등학교에 필요한 애들에게 공부시켜서 우리 대학의 그 기준을 넘어가면 우리가 걔들한테 3학점, 뭐 6학점 이렇게 면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제도가 이제 있어 온 것이 AP라는 거죠. 그런 AP는 이제 미국에서는 AP라는 우리나라 미적분 과목을 AP로 하고요. 초등의 경우는 약 36% 정도, 중학교가 한 40, 한 5, 6%, 고등학교가 60% 가까이 나왔거든요. 수학에 대한 어떤 두려움, 또 수학에 대한 반감 이런 걸 표현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럴 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미 6학년인데 아직 중학교도 안 간 애들이 난 수학 포기했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면 이건 큰 사회적인 문제라고 봐요. 장래가 학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수학 교육과정 줄여서 나라 망한다 하는데 이미 수학을 너무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싫어해가지고 잘할 수가 없어요. 삼성에 인도 수학자가 120명이 들어와 있는 삼성전자에 우리나라 서울대 수학과나도 안 뽑아요. 왜? 인도 애들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 잘하고 올림피아드 가서 금메달 받고 와도 걔들 삼성 가면 힘 못 써요. 왜? 사고. 그러니까 수학은 사고를 배우는 거예요. 이유를 배우는 겁니다. 이거 왜 해? 너 그게 왜 그거야? 그러면 왜냐하면 하고 쓰고 증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수학인데 우리나라 애들에게 어른들이 수학 가르칠 때 그렇게 안 가르쳤다고요. 해야 돼. 수학은 중요한 과목이야. 수학 안 하면 너 뭐 대학 못 가. 이거밖에 설득을 못 하니까
아이들이 안 하는 거예요. 해도 거기에 그냥 수능하는 애들만 결국은 이제 1등급 받는 거고 서울대 가고 대학 가서 또 그렇게 받고 그러니까 삼성 볼 때는 세상에 지금 이 국제적인 경쟁에 싸워야 될 애들이 수학을 겨우 이따구로 생각하고 오니까 인도 애들은요 철저합니다. 내일부터 제가 2박 3일간 동원훈련을 가게 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장부경 PD가 뉴스K 앵커를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